뭐야, 벌써 이 정도면 사람들 많이 오겠다. 돈 꽤 들어오겠네? 엄마, 오늘 손님이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하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오늘치 부의금 정리하고 있을게. 하지만 이번엔 부조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희 씨와 아들은 그 전날 이미 예상하고 부의금을 모두 따로 정리해 두었던 상태였습니다. 딸이 부조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뭐야, 부조금이 왜 이것밖에 없어? 이게 다야? 말도 안 돼. 이거 누가 손댄 거야? 일부러 치운 거지? 엄마가 이랬지? 왜 나만 못 가져가게 해? 누나, 그만해. 아버지 장례식인데 뭐 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좀 알아? 너 조용히 해. 쬐끔한 게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만 좀 해라. 오늘은 아빠 보내는 날이잖아. 나중에 집에서 따로 얘기하자. 내가 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내 앞으로 올 유산 같은 거 없잖아. 다 죽어간다길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왔더니 돈은 다 썼다 그러고. 그럼 이거라도 내가 챙겨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뭐? 콩고물? 그동안 너희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랬어? 그리고 그놈의 아빠 소리 좀 그만해. 누나, 부조는 다 엄마 몫이니까 괜히 손 떼지 마. 그리고 아버지 가시는 날에 굳이 오늘 여기서 일해야겠어?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나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대단한 효자 납셨다. 내가 받아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손 벌리기만 해봐.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딸은 부조함을 열고는 당황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도하는 자리에 딸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 앞에 놓인 사람은 딸을 위해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반면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조문객이 빠진 빈소에서 딸은 계산기를 꺼내 부의금을 셌고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라며 소리 높였습니다. 그날 미희 씨는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지키기 위해 딸과의 마지막 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진심 위에 쌓인 무게였습니다. 27.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윤미희 씨는 지금으로 따지면 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됐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 남편은 결혼 생활보다 돈 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몇 번씩 일을 바꾸더니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릿해질수록 미희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떠났다는 걸. 결정적인 건 외도였습니다. 딸이 겨우 3살이던 때였습니다.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희 씨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면 살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삶은 고됐습니다. 낮에는 슈퍼에서 계산을 보고 밤에는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이가 아플 땐 손이 발이 되도록 병원으로 뛰었고 유치원 소풍날엔 도시락에 깻잎도 정갈이 깔았습니다. 돈도 도움도 없었지만 아이 앞에서 미희 씨는 늘 단정하고 강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아이 6살 무렵 봄이 막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미희 씨보다 11살이 많았습니다. 수더분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요즘도 반찬 가게 일 하세요? 손목 괜찮으세요? 어머, 기억력도 좋으셔라.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이 버겁기만 하던 시절이었기에 누군가에게서 작은 배려라도 받는 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미희 씨는 섣불리 정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곁을 지켰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걱정됐던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이혼 경력에 아이까지 있는 미희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시아버지는 미희 씨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힘들었겠다. 우리한텐 그냥 예쁜 며느리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우린 얘 평생 결혼 안 하고 살 줄 알았어. 너가 우리 집 복이다. 그날 미희 씨는 혼자 욕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버겁고 고된 지난 시간이 조금은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은 새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조심스럽게 시간을 함께 보내보려 했지만 딸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대꾸 한 번 하지 않고 밥을 먹자마자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남편은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학원도 데려다주고 어린이날엔 놀이공원도 함께 갔습니다. 학교 발표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있어서 아이가 더 불편한 거면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게 낫겠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에요.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아이가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쉽게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간이 갈수록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많아졌고 밥상 위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늘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웃는 얼굴을 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 시절 미희 씨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딸과 남편,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외줄타기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더 다가서려는 남편의 성의를 믿었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이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해쯤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일 거라는 믿음 아래 미희 씨는 흔들림 없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딸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남편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평온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어느 날 또 하나의 소식이 그 고요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미희 씨 나이 40에 가까운 늦둥이 소식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생리 주기가 뒤틀린 탓이라 여겼다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야 현실이 와 닿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날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미희 씨는 한참을 눈 감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생명은 어쩐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되지 않으리라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확실해졌습니다. 은정아, 엄마 뱃속에 은정이 동생이 있어. 딸은 눈을 끔뻑이더니 고개를 툭 돌렸습니다. 뭐? 나 동생 필요 없어. 왜 굳이 또 애를 낳아? 말은 짧았지만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말투였습니다. 차가웠고 단정했고 거부감이 확실했습니다. 미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입이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미희 씨는 자주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말로 한 미안함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과일을 깎았고 중간고사 기간엔 떡볶이를 포장해 오며 딸 책상 앞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매운 거 아니야. 은정이가 좋아하는 간장 맛이야. 공부하다가 하나씩 먹어. 딸은 이어폰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되자 친구들과 따로 여행도 보내주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일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미리 미희 씨에게 물어 딸이 원했던 신발을 준비해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무뚝뚝함은 냉소로, 냉소는 벽처럼 두꺼워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친지들이 하나둘 자리에 모였고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다 같이 모여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딸은 팔짱을 낀 채 구석에 섰습니다. 나는 빠지면 안 돼? 진짜 웃기지도 않아. 미희 씨는 난처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참다 못한 듯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같이 계시는 자리인데 어른들이랑 같이 있을 때만큼이라도 예의는 좀 갖춰야지 않겠냐? 아이고, 냅둬. 은정이가 다 생각이 있겠지. 딸은 눈을 치켜뜨며 말없이 돌아섰고 굳은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다가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정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돌잔치 날 이후 남편과 딸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날을 떠올릴 때마다 자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한 게 딸 마음을 더 닫아버리게 했다는 미안함이 한동안 남편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한마디만 더 참았어도. 미희 씨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애가 잘못했으면 훈육도 하는 게 부모지. 그냥 내가 미안해요. 당신 미안하라고 한 소리 아니야. 다 내 탓이지. 미희 씨는 남편과 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매번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때론 딸에게, 때론 남편에게 중간자 노릇을 하며 애썼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은 전혀 열리지 않았고 딸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은 기숙사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여기선 더 못 살겠어. 그 말은 예고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딸은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철 2번 갈아타야 하는 원룸을 하나 구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갓 성인이 된 애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결국 계약금과 보증금, 그건 다 남편의 돈이었죠. 딸이 집을 떠난 후에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연락은 가끔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정서적인 안부나 근황은 없었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건 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등록금이 좀 부족해. 기숙사비까지 같이 내니까 저번에 주던 만큼만 주면 모자라. 얼마나 부족한데? 그냥 내 통장으로 500 정도만 미리 보내줘. 500이나? 아니, 등록금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 청구서 같은 거 없니?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생활비까지 나눠서 쓸게. 처음 몇 번은 미희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단절되는 것보단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딸이 필요하다고 말해준 것에 어쩐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가족을 외면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났어.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바꾸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고치는 건 안 되는 거야? 너 핸드폰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니? 아니, 엄마, 요즘 누가 고쳤어. 바꾸는 게 낫지.
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자식한테 돈을 펑펑 쓰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집의 형편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형편되는 대로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좀 빠듯해서 이번 달은 생활비 더 주기 어렵겠다. 아빠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 줄게. 그 사람은 뭐래? 등록금 같은 거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낫잖아. 학자금 대출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 나중에 이자 내면 손해라니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지갑을 꺼내고 말없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인데 우리가 도와야지. 밖에 혼자 나가 있는 애가 누구한테 기대겠어? 그 말 앞에 미희 씨는 늘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원망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체념과 오래된 다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소식은 마치 실무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예단 같은 거 안 해. 대신 현금으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스드메랑 식장 계약금이 모자라. 아니, 뭐 너는 오랜만에 연락해서는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사윗감 소개는 안 시켜줘? 뭔 소개야. 엄마가 안 된다 해도 할 건데. 그 순간 미희 씨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질문도 축하도 건넬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한 뒤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에서 미리 준비한 듯 봉투를 꺼냈고 딸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다른 집 사정을 세세히 알 수는 없어도 저 정도면 보통 아버지 이상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예식 당일 대기실에서 딸의 머리핀을 고쳐주며 미희 씨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역시 입장할 땐 아빠랑 손잡고 들어가자. 응?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애썼는지 너도 알잖아. 딸은 거울을 보며 입술색을 정리하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신랑이랑 같이 들어갈 거야. 이미 다 결정된 건데 왜 또 말을 해? 그리고 요즘엔 다들 동반 입장해. 결국 딸은 사위와 함께 동반 입장했습니다. 축하하는 박수 소리 사이로 남편도 묵묵히 앉아 딸이 걸어 들어오는 걸 바라봤습니다. 어떤 말도 없이 묵묵히. 그날 저녁 집 마당에 나가 조용히 담배를 피우던 남편은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 잘 만나서 아버지 흉내는 다 냈다. 혼주석엔 앉았잖아. 흉내라도 냈으니 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희 씨는 괜히 더 속상해서 남편 어깨를 툭 치며 타박을 했습니다. 담배 좀 그만 피워요. 몸에 안 좋아요.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쌓인 감정이 뿌연 연기처럼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사윗감 소개도 안 시켜주고 번갯불에 콩 볶듯 결혼식을 올리더니 정작 혼인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 살고는 있는 건지 신혼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생일조차 문자 하나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통장을 정리하고 딸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 꾸준히 입금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나중에 아들이 우연히 통장을 발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게 돼서 병원 입원을 준비하게 되었고 입원을 위해 아들이 남편의 짐을 정리하다 옷가지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땐 이미 사기였습니다. 평범한 감기나 컨디션 저조라며 눈을 돌리던 남편이 결국 쉼없이 이어지는 기침에 결국 각혈을 했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그날은 흐렸고 창밖에는 한 방울씩 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희 씨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와도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한쪽 벤치에 앉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와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암은 뼛속 깊이 퍼져 있었고 남은 체력으로는 항암 치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의 하얀 벽과 창틀, 끊임없이 울리는 수액기의 알림음이 일상이 됐습니다. 미희 씨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미희 씨 본인도 당뇨와 허리 디스크가 있어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밀려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숨이 찼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주말마다 지방에서 올라와 병간호를 도왔습니다. 말없이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새벽에도 약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미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내가 전업주부잖아. 엄마나 엄마 아들보다는 시간 여유 있어. 요즘 신랑도 바쁘고 혼자 있으니 심심하니까 내가 간병 좀 도와줄게. 와주면 정말 고맙지. 요즘 내가 허리도 안 좋아서 힘에 부칠 때가 많았거든. 하여간 그러게 누가 다 늙은 사람이랑 결혼하래? 그러니 병수발만 들지. 쯧쯧. 또 말 그렇게 하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 마음이 조금 놓이네. 그 말에 미희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드디어 철이 들었나 싶었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첫날은 조용히 방을 정리했고 수건과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것도 도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길이 정갈했습니다. 딸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운 건 처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오랜만에 얼굴 보니 아빠가 힘이 난다. 기운이 좀 도는 것 같아. 누나,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이 시한부가 된 뒤에야 딸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게 안타깝고 슬픈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도 마음에 큰 짐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딸이 미희 씨에게 슬쩍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괜찮아? 돈은 좀 남아있지? 병원비가 워낙 많이 나와서 거의 다 썼어. 그래도 상조는 드러났으니까 걱정 마. 뭐, 그 많은 걸 거의 다 썼다고. 그럼 장례식장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 좀 큰 데로 잡아야지. 아빠가 워낙 한 게 많잖아. 빈소는 좀 넉넉하게 빌리려 해. 고작 몇 시간밖에 안 묵을 건데 비싼 데를 못하러 잡아? 다들 휙 왔다가 휙 가. 굳이 넓을 필요 없잖아. 상조도 드러났고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딸은 미묘하게 입을 내민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멈췄지만 계실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머물렀습니다. 미희 씨는 딸이 좋은 마음으로만 온 게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지만 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몇 차례 고비를 버텨내던 남편은 결국 어느 날 새벽 4시쯤 말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눈앞에서 그 순간을 맞이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희 씨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미희 씨는 바로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슬퍼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병원 장례 담당자와 연락하고 조문 안내와 빈소 준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미희 씨를 바라보며 아들은 장례식장 계약부터 부고 알림,
빈소 꾸미기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해줬습니다. 빈소 벽면에 걸린 사진은 아들이 직접 고른 환한 웃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보며 미희 씨는 그 어렸던 핏덩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서 내 옆을 지켜주는구나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첫날부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국 이 큰 데를 빌리셨어? 관리도 안 되고 정신없게. 원금 회수도 못하겠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 아빠가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들 많이 챙겼잖니? 오신 분들 맞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니? 사람 많이 오면 뭐해. 우리가 그릇이나 더 나르는 거지 뭐. 심신이 모두 지친 미희 씨는 더 이상 딸의 말에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옆에서 계속 투덜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여기저기 발을 뻗은 곳이 많았고 근조와 환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개 중에는 뉴스에서 볼만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자 갑자기 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뭐야, 벌써 이 정도면 사람들 많이 오겠다. 돈 꽤 들어오겠네? 그러더니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었습니다. 문상객이 빠지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무렵 딸이 슬쩍 미희 씨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하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오늘치 부의금 정리하고 있을게. 그렇게 부조함 앞에 앉은 딸은 계산기를 꺼내 눌렀습니다. 얼굴은 심각했고 입술을 자주 깨물긴 했지만 그건 분명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 순간 미희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나서 돈을 세는 딸의 모습이 이 공간과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게 아버지 장례식에서 할 짓이야? 딸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뭐? 그럼 하루 종일 울기라도 할까? 내가 무슨 추억이 있다고? 그동안 병수발 들어준 값 가져가는 거야. 나도 시간 낸 거잖아. 그 말에 미희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딸이 가져온 가방을 들고 건네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만 가라. 내일도 오지 마. 발이 몇 시에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때 다시 와. 딸은 미희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씩씩거리며 빈소를 나갔습니다. 의자 하나가 크게 밀리며 넘어졌고 남은 조문객들 모두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발인 날 아침 딸은 다시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의 조문이 끝나고 빈소가 다시 조용해지던 그 즈음 딸은 또 부조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정하고 온 것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조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희 씨와 아들은 그 전날 이미 예상하고 부의금을 모두 따로 정리해 두었던 상태였습니다. 딸이 부조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이것밖에 없어? 이게 다야? 말도 안 돼. 딸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부조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하나하나 집어 흔들고 다시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분노가 닿은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손댄 거야? 일부러 치운 거지? 엄마가 이랬지? 왜? 왜 나만 못 가져가게 해? 누나, 그만해. 아버지 장례식인데 뭐 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좀 알아? 너 조용히 해. 쬐끔한 게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만 좀 해라. 오늘은 아빠 보내는 날이잖아. 나중에 집에서 따로 얘기하자. 내가 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내 앞으로 올 유산 같은 거 없잖아.
다 죽어간다길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왔더니 돈은 다 썼다 그러고. 그럼 이거라도 내가 챙겨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냐? 뭐? 콩고물? 그동안 너희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랬어? 그리고 그놈의 아빠 소리 좀 그만해. 순간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나, 부조는 다 엄마 몫이니까 괜히 손 떼지 마. 그리고 아버지 가시는 날에 굳이 오늘 여기서 일해야겠어?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나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대단한 효자 납셨다. 내가 받아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손 벌리기만 해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근처에 있던 친척 한 사람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 조용히 보내드려야지. 지금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어른들 다 있는 데서 이게 무슨 꼴이야. 하지만 딸은 그 말을 듣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곧장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집 얘기에 관계없는 분이 끼어들지 마세요. 미희 씨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더는 이 아이와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미희 씨는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천천히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에 꼭 쥔 그 작은 통장은 모서리가 해지고 종이도 흐물거릴 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이 딸을 위해 조용히 남겨놓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남편 짐 속에서 발견했던 그 통장 말입니다. 미희 씨가 딸에게 주려고 주머니 속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봐라. 이게 뭔 줄 아니? 내 아빠가 마지막까지 너 챙기려고 모아둔 돈이다. 너 감기라도 걸렸단 소리 들리면 나 몰래 내 통장에 돈 보내줬던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적금까지 따로 들었더라. 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굳이 내가 물어봤다. 왜 몰래 이렇게까지 했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그래도 자기 자식 아니냐고. 자기 때문에 마음 다친 애니까 자기가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이야. 그때 남편은 정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다며 자기 책임이라며 딸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고 했던 그 말. 그 말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미희 씨의 딸을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미희 씨도 딸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었는데 말입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입술만 질끈 깨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적으로는 딸이 장녀이지만 피를 나눈 자식은 아들뿐이라는 점 때문에 딸이 혹시 유산에 대해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만을 위한 돈을 따로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그걸 알 턱이 있나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는 딸이 언젠가 이 사실을 알면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미안하기는커녕 고마워하지도 않았을 것 같더군요. 분명 미희 씨 딸인데도 이제는 도무지 딸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너한텐 한 푼도 주기 싫다. 근데 내 아빠 생각하면 내 남편 한스러울까봐 이거 줄게. 그 사람이 했던 노력을 내가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 이 통장 가져가라. 대신 부조금은 안 돼. 그건 그 사람 보내는 길에 그 사람 위하는 사람들이 남긴 마음이니까. 내가 감히 가져갈 돈이 아니다. 이거 가져가고 이걸로 이제 우리랑 인연 끊자. 그 말에 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것이 울음인지 억눌린 감정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던 걸 보면 그저 무감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딸은 통장을 움켜쥔 채 천천히 돌아섰고 그 뒷모습에는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희 씨는 손을 가만히 모은 채 두 눈을 감았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부서져 내리듯 조용히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랜 세월의 감정이 천천히 정리되어 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미희 씨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차가운 돌을 쓸었습니다. 벌써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4번이나 바뀌었고 봄부터 겨울까지 다시 봄을 맞는 동안 딸에게서 연락은 한 통도 없었습니다. 미희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 어떤 말도 감정도 궁금함도 꺼내지 않기로 다짐한 뒤였습니다. 마음을 닫았다는 표현보다는 마음을 묻었다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끝낸 관계는 되살리지 않기로, 목줄을 걸지 않기로 그렇게 스스로 정리를 내린 겁니다. 그렇게 묘소 앞에 앉은 채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갈 때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딸은 결국 사위의 사업 실패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혼자 산다고 했고 빚이 있다더라는 말도 스쳐 지나갔지만 미희 씨는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뉴스처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주말마다처럼 서울에서 올라왔습니다. 직장을 옮긴 뒤로는 이전보다 더 바빠졌지만 묘소에는 빠짐없이 함께 들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아이였기에 둘은 무심하게 마주 앉아 그저 10여 분을 묵묵히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정리하던 미희 씨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 잘 만난 덕분에 이렇게 듬직한 아들 엄마가 됐네. 그거 하나면 됐지 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꽃병에 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그 고요한 움직임이 말보다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완전히 비워낸다는 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희 씨는 이제 마음속에 그늘이 많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슬픔도 이제는 모두 흐릿한 색으로 물러간 듯 했습니다. 그날 묘소를 나서며 미희 씨는 아주 짧게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새로 피어난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괜찮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미희 씨는 다시 삶 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